노무현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재집권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단히 독이 올랐어요. 이때가 기회다. 헤쳐먹자. 나라 돈 투입되는 사업에서 너무 무리수를 쓰면서 자기들의 그 인생 설계를 한다라는 거. 이러자고 권력을 잡자고 한 거야?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착애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굶주렸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세력 균형이야. 우리가 돈 버는 게 민주화야.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치면 에너지하고 식량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쟁은 결국은 냉전 아니고 열전으로 간다고 봐요. 지상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좌파 철학하고 문제점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찡찡거리게 만들지. 이 모든 건 세상 탓이야. 내가 가난한 건 세상 탓이야. 우리나라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조선으로 간 거예요. 명분, 도덕,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를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운영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좌우 연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원래 좌파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파 진영으로 넘어오시게 됐나요? 아니 뭐 그냥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좌우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내 나이 정도 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내 나이 되고 내 친구들을 보니 형들이 딱 이제 88학번 형들이 그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86학번, 84학번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대표님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난 93학번이고. 93학번. 네. 2000년대 학번이라며. 저는 07입니다. 선배님. 14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이 또래 되는 남자들은 결국 노후 생각해요. 노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좌우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 대책에서 뭐가 키워질 것 같아요? 노후 대책에서요. 내가 역으로 질문하면 일단 뭐 나라가 남아 있어야겠죠. 나라가 이거 애국자지. 애국자. 애국자지. 그리고 자기 연금이 있어야 될 거. 자기 연금 있어야 네. 되고, 그리고 뭐 준비해야 돼요? 뭐 일단 그때 준비할 게 뭐 있을까요? 특별히 그냥 뭐 살 곳이 있고 그다음에 연금 있으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냥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들. 자식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웃긴 게 결국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선 다음에 10년 있다가 다시 재정권을 했잖아요. 30대였다가 40대 후반이 됐다고요. 집권이 그 당시 기준.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재집권했다는 게 누구를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문재인이 거죠? 집권을 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재집권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단히 독이 올랐어요. 이때가 기회다. 헤쳐먹자. 헤쳐먹자요. 그러니까는 근데 헤쳐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이제 해서 아니 그 나라 돈 투입되는 사업에서 너무 무리수를 쓰면서 자기들의 그 인생 설계를 한다라는 거. 좌파들이요. 좌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업들 많잖아요. 태양광 사업 뭐 제가 얘기했던 전기버스 사업이라 됐든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그 각종 보조금 사업 같은 거. 근데 그런 거에서 저는 이러자고 권력을 잡자고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도 부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상류층, 좌에서도 상류층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식을 보내는 그 대학 보내고 의대 보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거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착애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굶주렸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세력 균형이야.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 기득권자들하고 우리 진영의 힘이 비슷해져. 우리가 돈 버는 게 민주화야. 환장한다니까요. 이건 실제로 누가 나한테 했던 거예요. 난 우리 진영 사람들도 부자 되는 게 그게 민주화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앞에서 밥 먹으면서 그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사람이었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라 망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집단 광기, 그리고 팬덤 동원해서 이제 날려치는 집단 광기 이런 거에서 이제 기겁을 했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은 모습.
전체주의거든. 집단주의적인 모습이요. 이게 점점 권력이 더 세지면 결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좌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금 나라의 전체주의적 기운이 팽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중성과 위선에 질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때 당시 그 진보 진영 또는 좌 진영에서 계시다가 우파로 넘어온 결정적인 계기가 인간들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위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위선이죠. 대중들이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선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당당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뭐 하는 게 노골적이라고요. 아주 노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감정에서 또는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걸까요? 자기들 보상 심리인 건가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는 거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리, 돈,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탐욕이 이제 엄청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파 진영은 다르냐?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파 진영이 좀 덜 무서운 건 굶주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지. 여기 오른쪽의 정치에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만 불쌍해요.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만 불쌍하고 정치인들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나라의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같이 그런 식으로 자녀 대학 보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좌우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린 놈이 재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보면 그 인간들에 대한 위선과 뭐 말씀하신 그 어떤 그 느꼈던 회한의 감정 그거를 일단 논외로 하고 좌파 이념과 그 철학 자체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좌파 철학하고 문제점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찡찡거리게 만들지. 이 모든 건 세상 탓이야. 내가 가난한 건 세상 탓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하면 뭐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전 재산을 탕진을 했다. 우리가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하다가 다 날려먹었어. 그게 나라 탓이야? 디테일하게 되면 진짜 나라 탓이 왜 나라 탓인지 보면은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스템 참 나라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좋아요. 어느 정도는 좋은데 내가 우리나라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좌파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니까 특히 우리나라 찡찡거리는 거요? 찡찡거리는 남탓하는 거? 찡찡거리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좌파의 디폴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좌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다가 이 민족 어쩌고 저쩌고 민족 역사 이거 종교거든. 이 민족 역사가 거의 종교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종주권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인식을 하지. 대한민국은 생기면 안 됐을 나라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생긴 나라다. 환장하는 거지.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좌파를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데 비판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정 이론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파들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정이 있어야지 그걸 뭔가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이 뭔지에 대해서 우파들도 자각을 못하고 정을 살고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파들이 이걸 부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뭐 그런 게 지금 뭐 교육, 의료 뭐 난리가 났는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수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마저 왼쪽 정책을 쓰니 뭐 말 다 했지 뭐.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는 정 아까 비판이라는 이론인가 그 좌파의 기본 이념이 체제와 또 이념과 기존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님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그 정반합할 때 정이잖아요. 그 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재테크를 안 가르쳐. 정규 교과정 안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대개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라는 거는 배우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라도 사실 아니야. 공부 잘해라지. 공부 잘하고 뭐하고 해서 아웃풋 내고 뭐 하라는 건데 출세해라 이런 출세해라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살면 알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게 아니거든. 거기서 이제 뭐가 아니지라고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헉하고 깨닫는 게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좌파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나는 흙수저니까 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너무 간단해요. 돈 벌죠. 그러면 소득은 두 가지 소득이 있다. 하나는 노동소득과 하나는 자본소득이 있다. 그럼 자본소득 같은 경우엔 내가 오늘 시드머니 만들어서 오늘 엔비디아 주식 하나를 그저께 샀으면 오늘 15% 정도 먹었겠네. 최근에 또 그렇게 실적 발표에 네. 팍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10% 15% 이렇게 하고 뭐로 날려먹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도 하나는 확실히 주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돈 날려먹을 수 있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국룰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파트 사면 돈 번다. 그렇죠. 돈 버는 건데 그게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드머니 만들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게 이제 아파트 사는 게 거의 힘들어졌다. 힘들어졌다. 특별히 수도권에서 그렇게 말씀이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갚아 나가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게 이제 정의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서 엔드 플러스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집을 사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을 꾸려 나가는 이게 정의라고요. 정.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 근데 좌파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본시장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이전을 도모하는 그런 거다. 우리는 백날 투자해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 아니 그럼 옆에서 비트코인에서 돈 번 애들하고 엔비디아 사서 돈 번 애들하고 뭐 그 아파트 사서 돈 번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돼 있을 때 누군가한테 기회가 있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상하는 체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가 계속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답을 찾아 나가는 거고 이게 이제 정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젊은 친구들은 납기일이라는 개념이 없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는 거라는 거. 이제 그게 제가 되게 놀란 게 사업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MZ들이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알아라고 얘기하면서 아파서 결근을 했다는 거예요. 결근을 했는데 오늘까지 납기일에 맞춰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아프니까 상대방 쪽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학교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몸이 아픈데 자기가 오늘 이제 23일까지 해주기로 한 일이 돈 받고 해주기로 한 일이 자기가 아프면 그거에 대해서 23일 날 못하면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아프면 그러면 딴 사람이라도 회사에 누군가가 하겠지. 뭐 이런 식의 개념. 그러니까는 아플 때 내가 결근을 하거나 회사에 그러니까 학교로 같으면 그 결석을 한다. 이럴 수 있는 건 이제 일반적인 그 예외적으로 이제 받아야 될 배려 내지는 자기 그런 건데 이제 상대하고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정의.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이행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이게 결국 재테크라는 것도 결국은 다 계약 관계에서의 수행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가면서 삶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낙오를 한다. 그러면 낙오를 한 건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다. 이 세상이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게 비판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가 자유민주주의가 정의라고 했을 때 그 정의인 저게 비판 이론이고 이게 정의였을 때 이 정의 뭔지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내가 학교를 못 가. 점수가 안 돼. 그런데 나는 흑인이어서 억압받아서 그래. 그럼 백인한테 점수를 이제 밀려. 그러니까 나 봐줘. 특례 입학시켜줘.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좌죠. 좌인데 끄덕끄덕할 만하다라는 공감대가 얻어지면 그럼 새로운 질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서 우리 사회 이거 우리 사회는 아니지만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그 기념일이잖아요. 국가 기념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국가 기념일이 되고 이 나라엔 정의야.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대학 입학할 때 그렇게 할당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야라고 하면 이제 다시 정의되는 거고 비판이었었던 게 다시 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나간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계속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확장적이고 포용적으로 비판을 되게 포용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의 재산권 문제, 여성의 선거권이 남성과 똑같이 된 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된 일이 아니잖아. 50년? 맨 마지막까지는 1967년까지는 차별이 있었으니까 연령 차별이 있었고 맨 처음에는 40세 이상 여성만 선거권 주다가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남녀 선거권이 똑같아지는 거. 뭐 맨 처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도 재산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 관련된 것도 이제 지주만 선거 주다가 뭐 남녀 공동으로 우리가 알면 우리는 대한민국 시작부터 보통 선거권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비판에 대해서 되게 포용하면서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고 돈을 벌고 한다라는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포용해 놨던 게 정이고 계속 그거로부터 비판이 들어오고 포용할 만한 건 포용하고 포용하지 못할 거는 쳐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그 보수가 된 거는 찡찡거리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타당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고 토착외국 타령? 토착외국 누가 토착외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나라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막 해도 되라는 일명 막가파식 행동들이 너무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 칼부림 같은 그런 거. 칼부림뿐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한 번 사건이니까 나라 시스템 자체의 붕괴는 모른다고 해도 그런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 현장에서 제도를 다 악용을 하는 사례들. 그러니까 나 요만큼 일했으니까 실업연금 받고 또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실업연금 받고 생활하다 뭐 이런 식의 행동들. 제도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제도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원래는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 리스크 컨트롤이 아니라 이거 개꿀이네. 제도를 악용하는 개꿀이라고 돼 있는 그런 식의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고용 광고에서 나 해고해 주세요. 실업연금 받게. 자발적으로 되면서 안 그러면 이 회사 그 악플을 날릴 거임. 그러면은 이제 별점 테러 당하면 고용주로서의 별점 테러를 당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기가 잘라줘서 실업연금을 받게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몇몇 업종들에서 이제 몇몇 업종 특정 업종주 얘기하면 또 그 직업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겠지만 거의 그러면서 이제 숙련 노동자가 돼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뭐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200만 원만 벌어도 먹고 살 만한 나라거든요. 혼자면 자식 키우지 않고 인생에 뭐 딸을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그냥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다 쓰면 그냥 얼레벌레 넷플릭스 보고 밥 먹고 용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리고 뭐 생산성이 높아진 생산성으로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감내해야 될 걸 다 포기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쭉 퍼진 상황.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이 나라를 그냥 소멸로 가게 하는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나오는 게 저출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삶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그냥 그 찡찡 헬조선이라는 그 말 자체가 폭발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 정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냐? 정치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줘? 그런데 정치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진영 논리나 이런 거에서 정치 얘기할 때 조심하는 게 이제 내가 그런 게 국민들이 마치 자기 진영이 이기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함부로 내가 당선되면 상대 진영의 저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저 사람들을 이겨서 내가 집권을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개뿔 같은 소리.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항상 선거 때문에 광고를 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서 실제로 하는 짓은 어떠냐?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 또는 뭐 어디를 가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비하적으로 나온 것 중에 뭐 88만 원 세대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노력 뭐 그때 옛날에 요즘엔 좀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해야지 노력 그러면서 그 노력 자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하드워킹 자체를 비하하는 아주 그 어떤 정신이 좌파의 아주 그 코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우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완벽한 뭐 그런 뭐 100억, 200억 이런 성공은 쉽지 않겠지만 내가 그래도 노력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고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 마인드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한테 좌절을 주면 그때는 진짜 세상에 혼나야 돼요. 열심히 살고 뭐를 하고 그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요번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거 그런 건 진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엿을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가야? 사기꾼이죠. 국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기꾼을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 그러면 그 제도적 미비점 빨리 메꿔야죠. 근데 이제 제가 보이는 거는 대한민국의 그런 그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 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당한 사람의 심정에 이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서 이제 극단적인 게 이제 죽음 누가 죽었다 사고를 죽었다 기타 등등 하면 억울한 죽음이다 국가가 책임져라 난리 버거지를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 죽음이라고 감정 이입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얘기인데 우리가 교통사고로 나서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보험 처리하고 모순 처리하고 무슨 처리해서 나한테 안 닥쳤던 일이지만 그래도 이 누군가한테 발생된 불행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국가를 대해서는 국가는 전지전능해야 된다는 접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가의 실수가 명확했을 때와 국가의 실수가 명확하지 관리 책임이 있는 거와 사고를 친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세월호 같은 문제도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국가가 죽였냐고요. 뭐 어떤 사람 박근혜가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는 구조 활동을 통해서 더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구조 활동에서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냐 내지는 더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었냐라는 비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국가에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국가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제도나 기타 등등이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 한 명한테 딱 귀속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국가의 책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연안 요금을 묶었어요. 연안 해운 요금이 비싸면 우리나라 섬 많잖아요. 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안 요금, 해운 요금을 우리나라는 정부가 묶었다고 정부 그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제를 한 상태에서 싼 가격에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일본에서 거의 이제 이제 다 쓴 연안이 다 된 배를 가져다가 개조해서 이제 그 똥차도 아니고 똥배를 운행을 해야 그러니까 그 운행을 하는 거를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냐? 규제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규제를 하면 연안 해운이 붕괴되는 거고 연안 해운이 붕괴되면 섬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해를 보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져서 예를 들어 세월호 최근에 뭐 이태원 같은 것도 비극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비극이 발생했을 때 결국 선진국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좋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정비해서 이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까를 고민하는 반면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죽일 사람을 찾는 그러니까 누가 죽일 놈이냐 이거를 그냥 색출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좀 만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안 하고 있죠. 2001년도에 그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한 3천 명 가량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관제탑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처벌당한 사람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은 한 명 한 명을 뭐 잡아내가지고 누가 그때 테러리스트를 통과는 못했지 칼 숨긴 거 못 찾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서 이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족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의 절규는 하나였어요. 왜 우리한테 안전 그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 그러니까 사단장, 군단장 처벌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달 체계 그리고 그런 작전이잖아요. 군에서 하는 작전 그렇게 수중에서 구호 작전도 아니고 탐색 작전이었는데 그런 거를 투입할 때 왜 구명조끼는 투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요. 구명조끼는 몇 종이야? 우리가 군대에서 1사종, 뭐 1, 3종, 2사종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물품이야? 그 물품은 어느 창고에 가면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물품이 언제 이게 배포가 되는 거야? 구명조끼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지금 요번에 경찰서에서 시신 수색 작전 도와달라고 하니까 요번에 해병 몇 대대가 이렇게 지원을 가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거기 지원 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니 호우 지역의 물속으로 들어가니 안전조끼는 군단급이 됐든 뭐 사단급에서 어디 창고에 가서 빼서 갖다 줘라. 그거는 담당관은 몇 중대 행정관이 하든 누가 하든 대대 보급관이 하든 뭐 누가 군단 보급관이 하든 누가 해라는 업무 지침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사고 났을 때 죽일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죽일 사람이 그렇죠. 시스템을 정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할까. 이래서 뭐 미국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원래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예전에 여행을 하셨던 분들 보면 미국 통관할 때 엄청 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도 미국 가는 비행기 탈 때도 쉽게 가기도 하고 또 미국 안에서 비행기 탈 때도 심지어 그 비행기 타기 직전 게이트 앞까지 가가지고 막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9.12 이후로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TSA 하는 사람들이 왕일 정도로 뭐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절대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검문 검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 시민들의 자유가 많이 침해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다시 한번 9.11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큰 그것도 기본적으로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시민들이 하거든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긴 하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그리고 공적인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동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거기 시민적인 합의가 있다. 시민적 합의가 있죠. 그게 이제 9.11을 겪었기 때문에 나온 합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엄청난 국가적 비극을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 희생은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국가적 합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조금의 변화와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숙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감내 못하는 게 그 불평등한 거를 감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불평등을 감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료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 사람들 국민들의 인식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제도도 인식이요? 그렇죠. 제도죠. 제도도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 수술할 때나 가난한 사람 수술할 때나 똑같은 수가를 적용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의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전공의들이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다 수가가 있는데 만약에 부자가 수술을 받아. 그때 그 부자가 대학 교수들한테만 스텝을 돼 있는 수술을 받아요. 전공의들, 수련의들 다 빼주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교수들로만 나는 드림팀을 만들어줘.
그래서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 수술은 다 대한민국 일진들이 다 모여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내 수술을 해줘. 나는 수술비 1,000배를 낼게. 그게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1,000배를 내면 100배, 1,000배 너무 심한가? 100배를 내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보다 원가 이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 한 사람의 어떤 결정 때문에 그러니까 엑스터널리티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코노미석에 원가 이하의 돈을 내고 탄다니까요. VIP가 1등석 퍼스트 클래스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있잖아요. 단위 면적자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1등석은 엄청 단위 면적당 요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조금 공간 조금 차지하 더하고 돈은 몇 배를 더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 그 비즈니스가 이게 항공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부금 입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냥 기부금 입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아주 그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기부금 입학을 한 명을 해서 그 사람이 기부금을 낸 거로 여러 친구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장학금이 또 생기게 될 테니까. 장학금이 생기게 그 학생이 되고 딸려 딸려 돈이 들어오는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미국 시스템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졸업 시험은 똑같이 치잖아요. 졸업 시험에 있어서 봐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할 때 그리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 기부금 입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안 돼서 기부금 입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적이 되고 뭐를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가는 애가 나왔는데 내가 예일 정도 가는데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공짜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애가 그냥 일반 학생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에 망신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이렇게 상류 사회의 질서. 그냥 야 내가 우리 애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돈으로는 대학을 해서 장학금하고 딸려서 보내야지. 이런 게 되면 그러면 딴 데서도 대학들 유치전 들어가잖아요. 우리 학교 와주세요. 우리 학교 와주세요. 그 사람이 돈 많은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게 될 친구들한테도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믹스를 그렇게 믹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가 부잣집 애를 서로 만날 기회도 없으면 그러면 그리고 부잣집 애가 가난한 집 애를 만나면서 자기가 부잣집 애인 걸 숨기면 가난한 집 애는 세상에 상류층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기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그냥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이 몇몇 이렇게 기분이 상해 보이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예를 주고 돈을 받는 거야 사실은. 너 잘났다. 너 훌륭한 집안이고 너 노블리스 오블리제 했구나. 내 등록금은 줄어드네. 장학금 받을 기회는 느네. 이 접근이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때 공정하냐. 졸업 시험에서는 공정한 거지. 그런 기준이 또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졸업시 중에서 요번 졸업생 중에서 우리 집안이 잘났건 뭐고가 아니라 졸업생 중에서 에이스는 누구다. 가난한 집 애가 에이스가 되면 부잣집 애하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고 그 가난한 집 애가 진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죽어라 지금 같은 노스쿨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에서 가난한 집 애가 공부를 아무리 잘 해봐야 상류층하고 어울릴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이거죠. 거의 없죠. 지금은 안 그래도 또 이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명문고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다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좋다고 학교들 가는 고등학교를 보니까 다 파락군들밖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평등주의를 추구하다가 더 불평등해진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우매한 행동을 정치인들이 부추긴단 말이에요. 기부금 입학하면 실력이 안 되는데 돈으로 입학을 한다고? 그건 용납할 수 없지. 그것만 꽂힌단 말이에요. 제가 그 대학원을 예일에서 다녔는데요. 거기 이제 다니면서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옆에 있는 미국인 친구하고 그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한 명이 어떤 여자애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진짜 멍청하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표현대로 멍청하다. 근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얘기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네 할아버지가 여기 병원을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걔 여자의 이름이 그 병원에 똑같은 라스트 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최근에 제가 미국 정치인 중에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그 정치인이 있어요. 최근에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갔다가 안 되긴 했는데 나이가 38살에 벌써 재산이 1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IPO를 해서 바이오테크 쪽으로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방금 대표님 하신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도계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하버드 학부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룸메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뉴욕에 있는 뭐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 그리고 뭐 중동에 있는 어디 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서 왔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학생들과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그 사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그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소셜 믹스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자유의 확대와 선택권의 확대가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그 합의가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 그런 거를 쉽게 받아들이진 못하잖아요. 부정적인 걸 더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이렇게 가면 그 어렸을 때 오로지 점수 하나라는 획일적인 가치만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점수가 높고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저놈은 부잣집 놈이라서 나보다 잘 나가? 바보지 그건. 그건 바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 내지는 이게 불공정하다. 아니 부자연 놈이 어떻게 나랑, 실력도 없는 부자가 어떻게 나랑 같은 학교를 다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억하심정에 있는 좌파야.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부자들하고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 나는 가난하지만 실력이 있고 쟤는 부자지만 여유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서로가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이 시장경제 체제라는 건 우리가 돈 그러지만 그걸 네트워크고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삶도 풍요로워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고, 그러니까 노는 것도 더 재밌게 다양하게 놀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실력, 앤드 인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게 있어서 그 아까 말한 그 좌파들의 문제는 뭐겠어요. 그런 열등감과 그 적대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이 될 일도 안 되지. 뭐 그런 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회 시스템을 인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도 항상 우리는 비판 이론이나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결국은 보편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찡찡이 아니에요. 인간적 보편성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있는 그 가치가 훼손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니까 내전 상황으로 가고, 우리는 아직 내전이 6.25를 겪긴 했지만 내전이란 걸 겪지 않는 나라라서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절서라는 게 다 그 결과란 말이에요. 뭐 표현의 자유, 뭐가 다 내전의 결과물로서의 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결과물로서인데, 우리는 그게 뚝 떨어진 거라, 뚝 떨어지고 그냥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그냥 이게 생겼네? 이렇게 가지고 온 거라. 약간 그 옛날 유시민 표현대로 하면 후불제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요. 민주주의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악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절박했었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으면 좋겠다라고 절박하게 생각한 사람이 결국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몇몇 기업가들 빼놓고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이게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거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삶,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그런 황당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게 되게 복받은 건데. 그 레이건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대표님 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자유는 언제나 한 세대 안에 소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DNA를 통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유는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전수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한때는 자유로웠을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비극적으로 회고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결국엔 이게 좌파냐 우파냐라는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의가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정부를 굴린다고 했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없는 거, 침해할 수 없는 거, 정부의 한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먼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그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를 거의 구세주로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삶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고 이 단순한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 아주 사실 단순한 경우가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한 스킬을 함양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뭐 가족을 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당연한 말 같은데 참 힘든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남 탓하지 말고 정부 탓하지 말고 네 할 일은 먼저 네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그러니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그지 같은 룰을 만들어. 최근에 이제 의료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로 노동해. 하기 싫은데 사표 쓰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거에 룰과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룰과 환경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개개인에게. 그러니까는 그 개개인에게 그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대한민국이 이 내수 시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에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쭉 얘기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거에서 스킬풀하다라는 게 네트워크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결국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생산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문화적 역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한국 정치는 글로벌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요. 글로벌 영역에서는 그런데 내수의 영역에서는 정치의 글로벌 영역이란 외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기업들 하는 것들. 기업들 수출 기업 하려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네트워크 만들어야 되죠. 생산성 높아야죠. 생산성 낮은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나가요? 그런데 내수 시장에서는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온갖 법과 제도로 사람들을 옥죄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눌러놔요. 그러면 이 나라가 시장도 작은데 규모의 경제를 눌러놓는 온갖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져요.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지면 소득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내수 시장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소득 격차가. 근데 이 소득 격차가 나라가 불공정해서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정하다는 이름으로 공정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온갖 규제와 그 벽이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정치는 또 글로벌 영역은 정치가 손을 놨어요. 근데 내수 영역은 갈수록 더 움켜쥐려고 한다고요, 정치가. 그러니까 점점 더 갈라파고스가 되죠. 제가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결국에는 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진짜 속된 말을 할게요. 죽이고 싶은 게 고교 학점제를 내년부터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교 학점제를 했을 때 보세요. 학생들이 다양한 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는 전제로 깔아야 돼요. 학생 수가 일정 정도 숫자가 돼야
한 교실에 학생이 최소 15명은 들어와야 된다라고는 그런 게 했을 때 폐강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고 그거를 가르칠 전문가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애들한테 구제도인 담임제도는 그대로 있어. 그리고 학교는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개별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개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시킬 전문가는 확보가 돼 있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의 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규모의 경제를 무시하고 당위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중고등학교 이게 제도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내가 대학 얘기도 그렇게 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또 이렇게 공적인 소셜 믹스를 할 때 필요한 뭐 기부금이라든지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에서 다양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5명밖에 없는 반이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기부금을 해서 그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는 사태가 해결책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만 덤빌 거라고요. 그러면 교육시킬 전문성도 떨어져.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스케줄 짜기도 지금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종합대학이라는 걸 해요? 왜 우리가 컬리지가 아니고 유니버시티를 왜 하냐고요? 다양성이잖아요.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의 경제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교 학점제를 진행을 해버리면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서의 그 기본인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교육에서 왜 경제를 얘기를 왜 해? 야, 여기서 말하는 이 규모의 경제가 이게 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하고 경제적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도덕적이도 내가 그래서 교육이 도덕이 점유하는 영역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돈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야? 그래서 야, 이 답답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간 거예요. 명분, 도덕 이런 거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를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운영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좌우 연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있어요. 최근에 의료 사태도 의료 사태도 그렇고 내년에 벌어질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이거는 저는 우파 정부에서 왜 이런 걸 하는 정부를 우파 정부라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우파 정부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를 하는 게 프랙티컬하고 그러니까 되게 프래그마틱하게 가야죠. 대한민국 우파 정부라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밀어붙이기. 이게 옳으니까 해. 현장에서 나호성인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개판 5분 전이 벌어질 텐데. 결국 대한민국 내수시장 꼬라지가 다 이 모양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어? 답은 너무 간단해요.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불평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 방법이 있죠. 생산성을 높이거나 잘 나가는 사람 바지끄렁이 자꾸 주저앉히거나. 다들 뭐 연봉이 빵이 되면 다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참 보수 진영에서마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누구랑 해요? 참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이제 지금까지 대표님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그럼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영역은 있을까요? 좀 이 부분은 좀 화끈하게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요새 솔직히 얘기를 해서 준비한 데 있으면 뭘 하려고 하는 강박을 버려라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뭘 할 능력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정치권에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문가지를 다 해체시켜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일 대한민국에서 지금 큰일 났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수사. 그거는 뭐 경찰, 검찰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업무가 너무 쏠려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는. 과부하가 걸리죠. 그 옛날에는 경찰과 검찰이 분업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수사 지휘권을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하고 권력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서류 작업은 훨씬 더 그러니까 경찰은 몸으로 뛰는 일이 더 많고 이 검찰은 서류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사라는 게 서류 작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뻗태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경찰들이 지금 서류 작업하느냐? 현장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갑자기 검사들이 워라벨이 생겨버렸네. 그리고 능력 있었던 검사들이 다 나갔어요. 여기서 검사 집단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엄지척을 해줄 일이 없다. 내지는 이 박봉에 쭉 하면서도 옛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란 게 있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하고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해도 전관예우라는 어떤 보상 체계가 있었는데 보상 체계를 그러니까 전공이랑 똑같아요. 보상 체계가 무너졌는데 지금 나보고 야근을 하고 죽어라고 일을 하라고? 아니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냥 일반 월급쟁이처럼 돼가고 있고 권한도 축소돼 있고 5시면 칼퇴근할 수 있는 좋은 직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한번 수사받아야 될 거 있으면 이제 웨이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수사가 되게 빨리빨리 됐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우리가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가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관공서 쓰는 것도 그렇고. 관공서 쓰는 것도 그렇게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민원인들이 사건 처리가 안 돼서 밀리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민원인들 전화는 다 친절하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원 수리 비슷하게 민원인 그 형사 되게 불친절해갖고 뭘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이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기 범죄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그 시스템이 붕괴되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 같은 걸 통해서 경찰의 업무가 과도하게 쏠리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면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생 현장에서 발생했었던 사건들 뭐 살인 사건이 됐건 사기 사건이 됐건 기타 등등 이게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되는 건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걸 더 효율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체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포커스가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지금은 이건 정치 보복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근데 정치 보복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네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수완박이죠. 뭐 중앙수사본부가 됐던 특수부가 됐던 이런 것들이 폐해가 심하다. 그리고 억지 수사가 많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형사 사건이나 기타 등등까지 대한민국의 수사 능력 자체를 박살을 냈다고요. 보이스피싱, 뭐 불법 도박, 마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범죄들을 모든 게 다 치솟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치솟고 있고 개인정보 관리도 못해가지고 개인정보 다 풀려놓으니까 결국은 온갖 사기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링크를 걸어 보세요. 뭐 이런 거에서 별의별 얘네들이 계속 방법을 생각해내서 별 희한한 이걸 여기서 광고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나도 속겠는 이상한 것들 많이 나와요. 피싱 같은 게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디 살잖아요. 어디 사는지가 공개돼 있으면 어느 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놓고서 과징금 나왔어요라고 문자 오면 뭐지 하고 눌러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안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수사 역량 낮아져. 그리고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보상과 리스크의 문제란 말이에요. 범죄의 보상은 크고 리스크는 낮아지니 범죄가 계속 늘고 그렇게 되니까 범죄는 점점 많아지는데 수사 역량은 못 늘어나가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한 번 정도 뭐 범죄와의 전쟁이다 특별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한번 끊고 가야겠다고 끊어줘야 되는데 마약 범죄를 끊어 사기 범죄를 끊어 온라인 도박을 끊어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확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이게 더 확대되면 마피아 국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윤석열 정부가 취임했을 때 제일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때 처음 그 일성이 전봇대 뽑아라 그거였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료들의 그 비합리성 때문에 묵혀있던 문제를 대통령이 이제 기업가 출신이 돼가지고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그런 통쾌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윤석열은 그런 범죄와의 상징성 전쟁. 있는 것이 범죄와 전쟁.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형제 집행 이런 거 하면 정말 그 사람의 브랜드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칼부림 사건 같은 것도 많이 나는데 그냥 대통령이 메시지 내서 현장에서 칼부림 하는 사람은 즉결 실탄 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 브랜드하고도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대표님 말씀하신 그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쇼도 못하고 거기다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우파 정권 앞으로도 이쪽 분야에서 좌파는 이게 말아먹는 거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방향이니까 그건 쉽거든요. 그게 좌파의 그냥 오퍼레이션 자체가 나라를 말아먹는. 나라 말아먹는 거니까. 하기야 저는 사실 좌파들의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번에 25만 원 또 타령을 하는데 이재명 말하는 대로 돼서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사실 25만 원 뿌리고 뭐 빵 살아나고 100만 원 뿌리면 빵 살아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25만 원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참 좋지. 근데 그거를 빚으로 또 다음 세대에서 이건 언발에 오줌 넣기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요. 대한민국의 신인도 자체를 낮추는 행동이고.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그래요. 한번 큰 일이 터질 때까지는 이 기조는 계속 간다.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IMF 같은 일 정도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좌파는 아까 대표님 말씀을 이어가자면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돈 타먹고 거기 기생해서 국가에 더 이렇게 붙어서 자기들 이해관계를 갖는 게 원래 디폴트라면 그 우파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우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아주 하시나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하고 이게 정경련이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파는 머리가 없어졌어요. 팔다리만 파닥파닥거리고서 영양분 보충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제대로 된 오퍼레이션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들 자리에서 뭐 인생 2모장인지 3모장이 하면서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고 자리 차지하는 거 이것만 관심들이 있지 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적 기반, 싱크탱크, 비전, 전망, 리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 아주 뽀록이 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모습을 이 정도로 보여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빌드업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량 실점만 남았다. 지금 뭐 이번 총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대량 실점만 남은 거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프리미어 리그에 동네 축구 하는 사람들 올려놓은 그 정도 수준 그런 거죠. 네. 그 대표님 또 이렇게 활발하게 메시지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또 지적하고 그 까발리는 활동 또 거기 비판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아마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이고 본질이 뭔지 그리고 한번 좀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될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온 건데 그 얘기 잠깐 하면 그 주민자치회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모든 모임을 만들 때 동창회 만들었다고 해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일단 회장하고 그다음에 돈 만지는 사람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장 뽑아야 되고 돈 만지는 사람 뽑아야 돼. 총무라고 뽑잖아요. 총무, 예. 그럼 총무를 뽑으면 총무가 돈 관리하는 보통 역할을 보통 많이 하니까요. 돈 관리도 하죠. 돈 관리도 하고 또 모두 가지고 있어요. 연락처도 가지고 있죠. 언제 무슨 행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다 연락 뿌리고 모든 역할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돈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그 소식통을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하죠. 네트워크 중심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선거 치를 때 그 제가 어저께도 낙선자 한 명 만났는데 선거 치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선할 때 맨 처음에 찾는 게 뭐예요? 당원 명부죠. 당원 명부 찾아서 그 당원 명부에다가 그 당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경선을 치르려고 그런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본선거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요번에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분들한테 너무 쓰잘데기 없는 문자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 지역구냐고. 근데 너무 문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어떻게 굴러 들어가서 제 전화번호가 글로 들어갔겠죠. 근데 왼쪽이 나한테 번호 오는 거하고 내가 오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얘기냐, 주민자치회를 얘기를 왜 하냐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간사가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아요.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월급을 받는 거예요? 네, 월급 받아요. 그게 정부에서 나가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나가는 거죠. 지자체. 그리고 이제 한번 미팅할 때마다 뭐 동네마다 달라요. 무급일 데도 있고 3만 원, 5만 원, 7만 5천 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뭐 여기는 횡단보도 앞에 이게 그늘막이 없어요. 여기도 바닥에다가 파란불 신호 표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거 하면 누가 그 사람들 주사파라고 봐요. 그냥. 그리고 보면 지방자치 조직에 우리가 선출된 지방자치의원이 있지만 그 밑에 주민자치회가 하나 더 있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있는 거고, 거기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연이라든지 뭐 꽃꽂이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조직들이 지금 동네마다 다 있고, 그 강의하려고 뭐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뭐 보다 보니까 한과 만들기 이런 강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진짜 음. 그냥 아주 이노센트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니까 네.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솔깃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얻어요? 주민들의 연락처를 다 얻잖아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연락처 다 얻고 그분들이 어떤 취향이나 뭐에 관심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던 주민자치회가 나라 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거의 다 주사 조직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 때 풀가동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파에는 그런 바닥 조직이 없어요. 있다면 자통당 자유마을인데, 자유마을이 주민자치회한테 훈련된 주민자치회한테 훈련 안 된 자유마을이 상대가 되겠냐고요. 숫자만으로. 그러니까 자유마을 네트워크는 자유마을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가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주민자치회 사람들은 자기네들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확장성 있게 필요할 때는 그걸 동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되게 선거 실무적으로만 봐도,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시의원들, 구의원들 통해서 뭐가 또 돌아요? 정보도 돌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무슨 사업이 있다, 동네에 뭐가 발주가 된다거나 기타 등등 하는 거 다 자기네들 커뮤니티에서 다 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이렇게 이걸 일반적으로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늘 그러는데, 저는 주사파라고 얘기를 해요. 상부 구조, 상위 지도층들이 완전 시뻘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부 구조로, 그러니까 맨 밑에 가면 자기는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사 진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제 그 점조직으로 이렇게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있는데도 그게 기울어진지도 모르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파가 득세하는 곳에서는 우파 사람들도 그 주민자치회 같은데 사람 집어넣고 또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저쪽은 진짜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는 진짜 소규모 그냥 그 지자체장하고 거기 그 동네 유지 몇 명이 돼 있는 그 10명 이렇게 돼 있고, 저쪽은 그 10명 돼 있는 게 큰 이만큼 큰 하이브 그 벌집이라면 이쪽은 그냥 조그만 벌집밖에 안 되는. 그리고 특히 어디서 이제 크게 박살이 나겠어요? 수도권에서는 원사이드하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수도권에 있는 그런 데에서 주민자치, 우리가 지방선거 이겼잖아요. 2022년 지방선거를 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수도권 주민자치회는 저쪽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거를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밀어내고 이쪽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쪽이 그런 조직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해도 거기 채워놓을 사람조차 지금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에 돌아가는 거나 기타 등등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그 조직 자체가 공동체주의인데 우파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소셜리즘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이거 해먹기 좋은데 라는 유혹이 넘쳐나죠. 근데 약간 그게 우파의 이념하고도 또 연관성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보수 또는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커지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부에 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뭘 해먹겠다 아니면 뭐 내 사람을 쓰겠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이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얘기했을 때 그 좌파들이 자유우파를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뿌띠라고. 뿌띠요. 뿌띠 부르주아. 귀엽다는 뜻이거든요. 뿌띠. 뿌띠부르주아라는 말 자체가 네. 소부르주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혁명 이론에서 보면 저 새끼들 만만하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모르고 순진한 놈들이구나. 그냥 부어 삶기 딱 좋구나 이런 그러니까 어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낭만적인 자유주의자처럼 공산주의를 키워주는 밭이 없죠. 낭만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포장돼 자기네들이 숨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는 공익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멋진 사람이 나는 난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공적인 거로 돼 있고 나는 서윗해. 이런 그 서윗한 강남좌파가 뿌띠부르주아란 말이에요. 그런 판때기가 돼 있으면 담론도 장악하죠. 그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어떻게 그걸 우파 입장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진지를 결국 우파 사람들로 채워 넣는 게 답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 진지 자체를 화염 방사기 같은 걸로 싹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그냥 소멸시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멸시킨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는 정치력 자체가 오른쪽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네트워크 자체를 정말 그 역할을 축소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배제돼 있는 국민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거버넌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 거버넌스 기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옴부즈만 정도의 기능으로 제한을 해야지 이게 주민 참여라는 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서 그 행정행위 자체를 이게 온갖 위원회 도장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위원회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결국은 평화공화국이 되는 거죠. 평화공화국이 우리가 이제 소비에트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 반쯤 평화공화국 됐다고요. 지금 봐가지고 시장의 원리로 예를 들면 맨하탄에서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권을 사야 되거든요.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죠. 공무원들과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맨하탄 같은 경우는 그럼 교통과 환경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교통량을 생각을 하고 뭐를 생각하니까 이 여기 전체는 몇 층짜리 건물이다라고 그 디스트릭트를 그냥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디스트릭트의 용적률이 결정이 돼 있으면 우리 같으면 다 똑같은 높이에 되겠지만 거기는 야 너 1층만 지어. 나머지 9층은 내가 질 테니까 그걸 공중권을 사서 10층짜리에서 누구는 19층 질고 누구는 1층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몇 개를 더 사면 100층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디스트릭트에 대해서 각 건물주들에 있는 권리로 그 공중권이라고 거래를 해서 고층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여기서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용적률 따내야죠.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사람하고 요번에 이 대장동 문제에서 발생했었던 결국은 공중권 암시장인 거예요. 그 지자체장 도장 하나로 LCT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네,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네가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유발 영향 평가 이런 거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통과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 불러다가 쭉쭉쭉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모든 과정이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평의의 공화국의 원리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쭉 앉아서 몇 대 몇.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드 형식으로는 대법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몇 가지에서만 채택을 해야지
구석구석에서 다 이런 식의 보드들을 만들면 우리가 대법원 하나 만들려고 할 때도 그 보드의 정당성과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로서의 예, 권위, 그러니까 시민사회 위에서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권위와 정당성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드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면 누가 거기에 정당성을 생각을 해요. 정당성도 없고 모두 없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보자고요. 구석구석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그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이 공동체에 뭔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좌파들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인간의 본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든 전략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칼 막스 같은 경우에도 공산당 선언할 때 보면 그게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공산당 어떤 커뮤니즘 그 컴패션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것처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거기에 이렇게 좀 그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 교회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그 약간의 빈 공간의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전 종교 없어요. 그러면 종교 없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인간의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을 좀 해소시키면서 그거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는 칼뱅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 뿌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그 자체예요. 자본주의 그 자체. 자본주의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소명설, 직업 소명설,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가 그 기본적으로 그 추인을 해주잖아요. 이 땅은 네 거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생각해 보면 주권이라는 거 우리가 이 주권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엉뚱하게들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영주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소베리니티 이렇게 이게 세뇨르 이제 영주 아니에요. 주인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기본 옛날에 가면 개인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았냐?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 땅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오로지 땅의 소유 관계에 왔다 갔다는 결혼으로만 되죠. 그게 중세 질서예요. 그리고 중세계에서 누구와 누구가 결혼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교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어느 한 곳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집이 있어요. 내가 이 교구를 바꿔 떠나 그 재산 동네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고요. 그 여기서 이 교구에서 이름이 빠져버리면 너는 사실상의 그런 걸 이제 파문을 당하면 모든 재산권, 인격권 다 말소가 되잖아요. 자, 이제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그 중에서도 칼뱅이라고 우리가 칼뱅주의 나 어렸을 땐 칼빈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칼뱅이라고 하죠. 이제 퓨리탄이라고도 하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렇긴 한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있어서 잘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에서는 그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라. 주인하고 영주와 너의 종교가 다르면 목숨을 살려줄게. 너가 네 종교를 하면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떠나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면 베스트팔렌 조약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줄에 칼뱅파가 루터파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게 네덜란드 독립 전쟁하고도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독립이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제 최초의 네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1648년이죠. 1648년. 1648년 우리가 네이션의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그 네이션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치학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 야 이 새끼야 너무 그거는 편의주의적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덜란드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등기부등본과 그리고 계좌를 갖게 됐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사유재산제라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이 누구의 허락의 그거였지 그거란 말이에요. 누가 허락해줘서 그냥 교회가 허락해주고 영주가 허락해줘서 그냥 네 것처럼 해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주나 교회의 허락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내 거야. 그 어떤 권위죄도 아니고 하늘이 내게 주신 거야. 라는 거로 내 땅에 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정부는 그거를 보증하는 곳, 지켜주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용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부 다시 만약에 영주가 들어서고 다시 카톨릭이 들어오는 국가로 다시 간다라는 건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자기들도 전체주의가 돼요. 제네바에서 보면 전체 그 학살하고 또 똑같은 짓을 자기네들이 비판했던 카톨릭이나 루터파의 행동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근대 사상가들 우리의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의 바로가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그리테우스 그로테우스 맞죠? 네, 그로테우스. 예. 예. 왜 그게 근대법의 그거예요.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종교적 관용 그 칼뱅의 그런 식의 칼뱅주의마저 종교적 전체주의 그러니까 페나틱스로 이렇게 하고 토탈리테리안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맞서서 거기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종교 사상 앤드 법률 종교와 그 사이 거리를 준 법률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 그로티우스의 그 법률 사상이 해양법이 되고 국제법이 되잖아요. 국제법의 시조죠. 국제법이 시작이 되면서 그 사람이 그 자유로운 바다 책 이름이 자유로운 바다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상하게 번역을 하던데 저는 거기서 이제 무슨 말에 리버럴 그러니까 그쪽 말이라 썼는데 이제 말해가 이제 바다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바다 그게 이제 항행의 자유나 모든 거의 시작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의 해상 전쟁 교역을 둘러싼 전쟁을 통해서도 바다에서 질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유엔 질서로까지 오는 그래서 우리가 컬러니가 뭐가 된 거예요. 네이션이 됐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스테이트들이 그 스테이트 전에 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 주권, 종교라든지 기타 등등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에 충실한 주권 국가 이렇게 국민 국가라고 이제 우리가 네이션을 국민 국가라고 번역을 하던데 우리 때는 민족 국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오역이죠. 네이션을 국민 국가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 국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의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청교도에게 있어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인격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리고 그게 맨 처음에 그 정부가 없으니까 클랜만 있고 가버먼트가 없었던 시대 아니에요. 가버먼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종교의 힘으로 버텼고 그들이 그렇게 찾던 가버먼트를 결국은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이라는 데서 만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그 유럽은 계속 싸우고 이제 엠파이어 제국들의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이 제국들의 그 갈등을 전부 다 정리하고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까 이제 말했었던 그 해양법 사상 이런 거에 입각한 지금 그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기도 한 자유롭고 열려 있는 바다 항행의 자유 아니에요.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셀프 디시전 자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고 열려 있는 바다에서 모두가 교역한다. 그리고 이제 가트도 만들고 뭐 이런 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문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는 거예요.
우리 문명 자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우리가 이 문명을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지내서 만들었고 이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이런 물질적 가치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공황을 겪고 세계 전쟁을 겪고 그리고 또 6.25를 겪고 뭐 베트남 전쟁을 겪고 그리고 이제 냉전이 있고 이러다가 이 냉전 끝나고 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까먹고 있다가 미중 패권 갈등을 통해서 맞아 이거였지. 우리가 만든 공동체 사회라는 게 이런 거였지.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게 결국은 퓨리탄들 사상에서 시작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퓨리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로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 종교적 관용,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세속과 이런 거에 관계에서 내가 내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탄압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가버먼트를 만들었고 그 가버먼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버먼트 이렇게 관용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네덜란드의 현실이기도 했지만 네덜란드가 또 지도에서 카톨릭 지구가 있었으니까 그 카톨릭들과 같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할 때 또 다시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내전이 나느냐 마느냐에서 결국은 카톨릭도 그리고 퓨리탄들 청교들 프로테스탄트들도 그리고 이 안에서는 가버먼트 안에서 뭐로 공존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다른 종교가 우리를 탄압했듯이 우리도 다른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그게 이제 문제는 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거기 이제 X자를 걷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에서도 이제 결정적으로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는 그냥 무역만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봤지만 인도네시아 통치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봤지만 영국은 자기네들이 인도에 가서 이제 그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시도 거기에 있는 동인도 회사 사람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이 힌두교하고 결국 트러블이 나서 니네가 선교사를 보내면 총독이 선교 활동을 하면 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영국은 식민 활동에서 거기 있는 종교들하고 이런 일명의 그 에반겔리즘을 잊었지만 미국은 아니었죠. 미국은 자기들의 그 청교도에서 사명 에반겔리즘 끝까지 믿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미국 정치 주요 세력으로 하고 트럼프의 주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사고 방식인데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을 만들고 국제 질서를 만들고 있었던 거에서 결국은 그 종교적 기반, 퓨리탄들의 종교적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살아 나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의 이제 퓨리탄 운동하는 분들 정치적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쪽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각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미중 패권 갈등이라든지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생산성은 늘리지만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열려 있는 바다 이런 개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얘기가 하면 누가 옳으냐 뭐냐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시장을 닫는 게 지금 시장과 종교적으로 닫는 것 중에 지금 얘기가 이슬람은 우리가 컨벤션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와 우리 사이에 서로가 이거는 아직도 세속법과 종교법 중에 종교법을 더 위로 올려놓고 있고 다른 종교하고 공존 이런 개념이 있는 종교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 문명의 우위 상태에서 그래 쟤네들이 저러거나 말거나 약자니까 봐준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그리고 중국이 사유재산제나 기타 등등 뭐 보조금이나 무역 질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덤핑이나 이런 거 그냥 쟤네들은 못 살고 가난하니까 봐주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문명의 뿌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명의 뿌리였었던 퓨리탄들과 그들이 겪어 있었던 그 역사적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종교 아우구스부르크 그리고 베스트팔렌이 국제화된 유엔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한 종교가 그 뿌리였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맨 처음에 이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연설을 했네요. 아, 네. 거의 뭐 역사 세계사를 아주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아주 압축된
특강을 들은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 사실상 뭐 이제 그 스티브 카킨 같은 사람은 스탠포드에 있는 사람 이걸 뭐 제2의 냉전이다 또 그 니얼 퍼거슨 같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냉전이 뭐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형성돼 왔던 그 어떤 본질적인 요소 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사람들이 다시 자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그전에 한 소련이 붕괴된 다음부터 한 30년 정도 동안은 그러니까 1990년부터 한 2020년까지는 사실 PC가 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풍요와 어떤 번영의 시대 가운데 특별한 어떤 외부의 글로벌적인 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사상들이 그냥 아주 그냥 버섯같이 그냥 쓰레기같이 많이 범람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어지니까 이제 좀 이렇게 기름이 빠지듯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출산 종주국 아닙니까?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봤죠. South Koreanization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출산, 그러니까 초저출산 트렌드 자체를. 그리고 이거 문명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을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전에 일장 연설했잖아요. 그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그 뿌리를 소개했었던 이승만은 우리에게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 대중적으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대표님 생겨났는지 말씀하신 그 뿌리라는 게 문명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심겨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구 문명의 뿌리, 해양 문명의 뿌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되겠네요. 해양 문명 국가로 생겨난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그리고 해양 문명처럼 행동하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관은 해양 문명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승만이 없어요. 그리고 조선 타령하고 있죠. 그러니 나라가 아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뭐냐면 머리와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해리성 인격 장애로 봐요. 국가적인.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러거든요. 해리성 인격 장애다. 정치 정체성 장애다라고 얘기해요. 좌파로 행동하면서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는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은 좌파로 하고 있는 좌파로 행동. 그러니까 생각과 의식과 행동이 존재가 지금 완전히 대혼란. 사춘기야 사춘기. 국가적으로도 보면 해양 문명 국가가 아니 수출을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완전히 에너지하고 식량도 다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해양 문명 국가 누가 봐도 해양 문명 국가인데 머릿속에서 자기들이 대륙의 기상을 찾고 앉아 있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대한민국 좌파의 최악의 폐악질이다. 건국 정신 지금 누가 지금 이 나라는 6.25 그러니까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6.25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이렇게 번영을 하는 나라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기야 저희가 이렇게 보수 이게 에코 체인버라고 계속 그냥 자기랑 비슷한 사람과 얘기하면 이게 당연하지 뭐 이승만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하겠지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해양 문명의 일원이겠지 또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겠지 이렇게 공감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전반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죠. 그리고 아예 거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차 대전의 원인도 그냥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쟁탈전이었었다라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인간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역사도 인간 중심으로 와서 나쁜 놈들이나 뭐 얘 가지고 스탈린이 미친 놈이고 뭐 일본 천황이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도덕주의적으로 도덕주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보이는데 아니 왜 모스크바가 아니라 스탈린그라드를 진격을 했냐고요. 카스피해에 석유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공업. 근데 그 석유의 통제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도약을 막는 서구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이 석유가 없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덤빈 거 아닙니까? 도전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미국이 그 원유를 금지를 하니까 결정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꿀을 것이냐 거기서 남방 자원지대라고 하는 데로 진출할 것인가
그리고 남방 자원지대를 가서 거기 고무 보르네오 섬에 가면 고무하고 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방 자원지대를 향한 돌진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와이 조지자. 그러면 저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결사항전을 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나약한 나라라서 그 사람 죽고 뭐 이런 전쟁 큰 전쟁을 안 할 거다. 야 우리 상대하려면 몇 백만 명 죽어야 돼. 우리는 더 죽겠지만 미국이 전쟁하겠어? 적당히 휴전하지라고 했는데 웬걸. 민주주의 국가를 만만히 본 거지. 그런 거죠. 대표님 평소에 책을 많이 좋아하시죠? 요새요? 요새 노안이 와서 책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세종에서 여기 오고 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오디오북 좋아요. 오디오북 들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네. 혹시 최근에 뭐 들으셨던 오디오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읽으셨던 책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추천하고 싶을 만한 그런 책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반 플레이 됐네요. No trade is free. 라이하이저 그 트럼프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콜비하고 이 라이트하이저 스트레이지 오브 디나이얼 그거하고 이 no trade is free 이거 두 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응책으로라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책으로도 한번 읽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콜비 책과 라이트하이저 책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 군사전략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무역 관련된 건데 일단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대중국 초강경파잖아요. 대중국 초강경파에다가 보호무역자인데 우리한테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니 저렇게 중국하고 붙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저렇게 정체성을 저렇게 하는데 이제 저거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니야?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지으라고 저 난리를 치는 거고. 우리의 가치 사슬 체계에서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전략적인 물자, 그러니까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한반도에 대한 인터디펜던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같아도 인터디펜던시 없애. 중국이 한국을 먹었을 때 큰일이 난다. 그거를 왜 그런 위험을 방치를 하겠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결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미국이 굳이 얽힐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미국 코를 꿰야 되는 입장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건 미국 입장에서는 얼라이언스 트리티를 맺은 상태에서 그거를 부신다. 그럼 패권국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를 한번 맺은 나라하고 코를 꿰서 가는 건데 드디어 미국에서 이거 동맹이 영원한 동맹이 어디 있어? 지금 역사적으로 동맹이 이렇게 오래간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별로. 지금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동맹은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 적대 관계가 청산되면 동맹은 해제되죠. 근데 한미 동맹은 역사상 이게 되게 이상한 동맹인 거죠. 그것도 상호적이잖아요. 상호적인 건데 근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준다. 뭐 이런 동맹이 어딨냐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때는 그렇다 치고 니네 이만큼 벌고 이만큼 하는데 동맹 성격을 바꾸자. 성명을 바꾸자라는 건 결국 보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중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세 개를 묶어서 보는 거잖아요. 이 패권 갈등 속에서의 너희들 입장 분명히 해라. 라는 거고 너희들이 미적거린다면 그러면 이제 동맹을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게 트럼프 아니에요. 이 얘기를 미국 정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블러핑으로만 생각을 할 건지 야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블러핑에 휘말려서 방위비 엄청 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되고 그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부가가치를 확보를 못해요. 대표님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이
그 격변하는 미중 패권 시대의 새로운 역할 음. 맡을 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요? 아니 그냥 지도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간단한 게 우리나라 변산반도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뜨면 중국의 그 텐진항으로 들어가는 배들이 서해를 항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A2AD 쓰잖아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쓰는데 아니 역으로 그러면은 우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못해. 니네 미국 군함 들어오지 마. 그런데 그거를 일본의 그 열도선 대만까지 있는 열도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자기를 향해서 디나이얼 작전을 폈을 때 자기들 배는 완전히 못 다니게 된다라는. 중국 배는 이제 거의 예. 꼼짝 거기는 묶이게 된다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아무 데도 못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쪽 동해안 쪽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거기까지 중국의 디나이얼이 가능하냐고요. 거기까지 안 되거든. 미국 공군기, 그러니까 중국 공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부산항과 울산항 뭐 이쪽도 다 인천은 어쩔 수 없고, 근데 그쪽까지도 오른쪽에서 우리의 식량과 그 에너지를 미국이 보호해줘도 중국이 끊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중립을 선언하든 항복을 하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부가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조선 중국이 우리가 뭐를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우리의 원천적인 부의 창출하고 있는 우리는 유전 대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유전은 여기서 빼갈 수 없지만 기업은 중국이 다 빼가지. 또 그런 분야가 다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상하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한국이 잘 사는 걸 못 본다고요. 왜? 저쪽 내륙 지방의 국민들이 가난한데 한국의 걸 뺏어서 그쪽에다가 갖다 놔야지 이런 사고로 방향으로 전체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국민소득이 기본적으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평균 국민소득이 자기네들이 높은 축에 속해야 패권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딜레마예요. 패권국인데 가난한 패권국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규모로나 사이즈로 하면 우리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나라가 자기네들 패권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시장인데 종속시장 국가가 그 모시장보다 더 부를 향유한다.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용인해 준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만 보고 봤지만 이제는 블록 경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 러시아, 중국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거 길게 봐야 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치면 에너지하고 식량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다르죠. 독일하고 일본은 에너지가 답이 나오지 않는 식량도 답이 안 나오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두 나라들은 식량과 답이 다 나오는 유라시아 대국들이기 때문에 이 경쟁은 결국은 저는 냉전 아니고 열전으로 간다고 봐요. 열전으로 가는데 지상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대표님 하시는 활동을 보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는 지금 뭐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거의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죠.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그냥 그러니까 성함으로 유재일 성함으로 TV도 쓰시는 아니고 거. 뭐도 아니고 그냥 성함으로 깔끔하게. 채널 이름을 만들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그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유재일로 하신 건가요? 그냥 이게 우리가 구글 계정 만들면 자기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몇 개 업로드 한 거라니까요. 그랬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까 이 채널 이름을 정할까 하다가 구독자가 붙기 시작할 때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 구독자가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넘어가니까 여기다 뒤에 TV자를 붙이기도 우습고 그냥 가. 근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이제 더 아이코닉하고 최근 트렌드랑 더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채널 하면은 사람들이 그 채널 운영자 모르거든요. 알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채널하고 이름하고 다를 때 하고 그리고 얼굴 공개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냥 그렇잖아요. 특정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채널 이름에 지식의 칼 이렇게 되면 네. 지식의 칼 이렇게 사람들이 아, 부르지 그렇죠. 그분 본명은 본명 잘 모르는 경우가 모르죠. 많겠죠. 친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실명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제 이름 그냥 쓰고 있는데 뭐 애초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채널 이름 뭐 할지 고민 안 했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주로 이렇게 어카운트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심플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유제일 유튜브 채널로 뭐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많이 그래도 선생님 하시는 거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어야죠. 다음 대선 때. 다음 대선 때 대통령 만들어야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파에서 킹메이킹 능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다음 대선이 지금 2027년인가요? 2027년. 27년이 되길 바라죠. 제발 그 전에 준비 안 돼 있는데 빨리 벌어진 사태가 안 벌어지길 바라는데 지금 상태는 뭐 총선 이렇게 되고 언제 대선이 치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정국이죠. 맞습니다. 네. 컨텐츠적으로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컨텐츠적으로는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무리하자면 컨텐츠적으로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AI 만들어서 만화나 만들까 웹툰이나 만들까 이렇게 지금 약간 그런 야심 조회수 몇백만 나오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야심. 아 직접 AI 툴을 활용해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생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 혼자 꿍짝꿍짝 해야겠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 또 그게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요새 채널은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머릿속으로는 기왕 유튜브 할 거면 뭐 천만 구독자도 가고 인터내셔널한 컨텐츠도 만들어 봐야지. 꿈은 야무지게 꾸고 있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